손주 사진 보려고 간 스마트폰 수업에서 제 인생 마지막 사랑을 만났습니다. 저는 66살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켜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보내준 손주 사진을 보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톡을 열면 사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겨우 찾아도 화면이 작아서 뭐가 뭔지 잘 안 보였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건드리면 갑자기 사진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얼굴 하나 제대로 못 보는 할머니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도 바쁜데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혼자 휴대폰과 씨름하다가 지쳐서 그냥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는 날도 많았어요. 손주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는 작은 사진 하나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크게 보는 방법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해서 구청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무료 교육을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며느리가 대신 신청을 해줬어요. 손주 사진 크게 보는 법 하나만이라도 배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첫날 저는 한참을 일찍 나가서 구청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며느리가 적어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교실 호수랑 시간이 적혀 있었죠. 손주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쯤은 잘 다루는 할머니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계셨죠. 어떤 할머니는 돋보기까지 목에 걸고 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교실로 들어가니 책상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제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오늘 배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켜는 법부터 천천히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지만 자세가 꼿꼿했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는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분이 앉으면서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옆자리가 채워진 게 반가웠어요.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화면을 만져봤습니다.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옆에서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그 남자분도 휴대폰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그 모습이 어쩐지 저와 똑같아 보여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셨는지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저처럼 작게 웃으셨죠. 그 짧은 순간 묘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잠깐 쉬는 시간을 주시고 앞으로 조별 활동을 할 거라며 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옆자리 남자분, 그리고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같은 조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조원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하셨죠. 그분은 박기태 선생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71 살이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도 제 이름을 말씀드렸죠. 66이고 저도 혼자 산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조가 되었고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보다 두 정거장 앞 아파트 단지에 사신다고 했어요. 버스 타고 10분이면 가는 거리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어요. 조별 활동 시간에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배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화면을 누를 때마다 엉뚱한 곳이 눌려서 앱이 열렸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어요. 저도 비슷했죠. 우리는 서로의 서투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분의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소리내서 크게 웃는 게 아니라 눈가에 주름이 잡히면서 조용히 웃는 그런 웃음이었죠. 그 웃음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그 남자분 참 인상이 좋으셨다고요.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뭔가 믿음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수업 잘 들었다고 다음 주에 또 가야 한다고요. 며느리는 좋아하며 손주 사진 더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손주 얼굴보다 박 선생님의 조용한 웃음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진다고요. 손주 사진 보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도 조금은 기대되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선생님 말씀 듣고 각자 따라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3번째 수업부터는 조별로 서로 가르쳐주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진 폴더 정리하는 법을 조금 빨리 익혔어요. 며느리가 보내준 손주 사진들을 폴더에 넣고 이름도 붙이고 날짜별로 정리하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반면 박 선생님은 카톡 이모티콘 보내는 걸 금방 배우셨죠. 손가락이 굵으신데도 정확하게 누르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사진 정리하는 법을 물어보시면 제가 천천히 보여드렸고, 제가 이모티콘 찾는 법을 모르면 박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말없이도 서로가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조별 활동이 끝나면 우리 조원들은 늘 구청 1층 카페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시켜놓고 오늘 배운 걸 복습하기도 하고 서로 사는 얘기를 조금씩 나누기도 했죠. 앞자리 할머니는 손주가 5이나 된다며 사진을 자랑하셨고,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 혼자 사시면서 등산을 다니신다고 했어요. 저도 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손주는 아직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하고 수업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도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바르곤 했죠. 왜 그러는지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기분이 그랬어요.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특히 박 선생님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요. 그분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가끔 조용히 웃으시곤 했죠. 어느 날 앞자리 할머니가 먼저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봐줘야 한다며 서둘러 나가셨죠. 그날 카페에는 저와 박 선생님 둘만 남았어요. 처음으로 둘이서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박 선생님은 창밖을 한참 보시다가 저를 보셨죠.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외롭지 않다는 걸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업이 끝나면 은근히 앞자리 할머니가 먼저 가시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발견했어요. 박 선생님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고 싶었거든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저 그분이 옆에 계시면 좋다는 것만 알았죠. 어느 목요일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언제나처럼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그날따라 앞자리 할머니가 먼저 가셔서 저와 박 선생님 둘만 남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선생님은 창밖을 한참 보시다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됐다고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빈자리도 같이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선생님이 저를 보셨고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8년 전에 갔다고요. 병원에서요. 그때부터 제 입에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 냄새, 남편의 마지막 손길,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있던 밤, 그 뒤로 혼자 먹기 시작한 밥 이야기까지요. 박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제 목소리가 떨려도 눈시울이 붉어져도 그저 조용히 앉아서 들어주셨죠.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갑작스럽게 보내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날들이 계속된다고요. 등산을 다니는 것도 사실은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배우러 왔다가 서로의 상처를 먼저 꺼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롭구나. 이 사람도 저처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아침에 눈 떠서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구나. 빈자리를 아는 사람만이 빈자리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박 선생님이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닿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이 이렇게 소중해졌을까? 손주 사진보다 어쩌면 박 선생님을 만나는 게 더 기다려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66살의 심장이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뛰고 있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조금 신경 써서 입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분이 그랬어요. 교실에 들어갔는데 박 선생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오신 거겠지 생각하며 제 자리에 앉았어요. 수업 시작 종이 울렸는데도 그분은 나타나지 않으셨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며 박기태 선생님 결석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안 오신 걸까? 아프신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수업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옆자리를 쳐다보게 되었고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뭘 설명하시는지도 잘 들리지 않았죠.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갔지만 커피 맛도 모르겠더라고요. 앞자리 할머니가 박 선생님 어디 가셨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 걱정이 점점 커져갔어요. 목요일에도 박 선생님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조별 활동 시간에 혼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자꾸 박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혹시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병원에 가신 건 아닐까? 혼자 집에서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닐까?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나 이 사람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깨달았죠.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요. 지난 수업 때 박 선생님이 문자 보내는 법을 배우시면서 제 번호를 저장하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서로 번호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분 번호를 저장했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용기를 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잘못 쓰기도 하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1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수업에 안 오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연락드린다고요. 이윤이라고 이름도 적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오지랖인가, 부담스러우신가, 괜히 보낸 건가. 휴대폰을 쥐고 1시간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휴대폰을 옆에 두고 수시로 확인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쿵 뛰면서 화면을 확인했죠. 감기를 앓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걸 누군가가 걱정해 준다니 고맙다고요. 박기태라고 이름도 적으셨더라고요.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웃고 있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 화면만 보면서요. 제 마음이 들켰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요. 이건 그냥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건 분명 그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66살에 저는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문자에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껴도 괜찮은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문자를 한 번 더 읽고 또 읽으면서요. 다음 주 화요일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박 선생님은 다시 수업에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조금 야위셨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제 옆에 그분이 다시 앉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허전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 선생님이 저를 보시며 작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는 표정이셨죠? 저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날 수업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수료증을 나눠주시고 다들 함께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하셨죠. 우리는 교실 앞에 모여서 나란히 섰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옆에 서셨고 저는 왠지 모르게 떨렸어요. 그분의 어깨가 제 어깨와 스칠 듯 말 듯 가까웠거든요. 사진을 찍고 나니 다들 아쉬워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앞자리 할머니는 저한테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하시며 가끔 연락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번호를 적어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교실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겨 일어서려는데 박 선생님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스마트폰 수업은 끝이지만 같이 계속 배우고 싶다고요. 이제는 사진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법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법. 그 말이 제 가슴속 깊이 박혔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8년 동안 혼자 늙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니. 박 선생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대답할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이 배우고 싶다고요. 제 입이 먼저 대답하더군요.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요. 박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환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내일 동네 공원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어 옷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까? 머리는 어떻게 하지?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66의 얼굴에 20살 처녀 같은 설렘이 가득했죠. 손주 사진 보려고 시작했던 수업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얼굴로 웃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처럼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야. 괜찮겠지? 남편은 액자 속에서 웃고만 있었어요. 그 웃음이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과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가끔은 버스를 타고 강변까지 나가기도 했어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했고 그냥 걷기만 해도 좋았어요.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설렜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면 그분의 어깨가 제 어깨와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그 미세한 거리감이 어떤 스킨십보다 더 떨렸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실 때면 그분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왠지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냥 그 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요즘 자주 나간다고 어디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친구 만난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박 선생님은 제 친구니까요. 그런데 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본격적으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누구랑 만나는지, 남자분이 맞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에서 만났고 좋은 분이라고요. 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만 지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이 들면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설레면 안 되는 건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박 선생님도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재혼 사기꾼 이야기도 하고 재산 문제도 거론했다고 하셨죠. 우리는 카페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제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 손이 가까이 있었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제 손 쪽으로요. 저도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분 쪽으로요. 그렇게 우리 손가락 끝이 살짝 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한테 숨기고 싶지는 않다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잖냐고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따뜻했어요. 주름이 많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포근하게 느껴졌죠. 우리는 그날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 아이들에게 숨기지 않을 것, 대신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가 정할 것. 그날 저녁 저는 딸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좋은 친구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조심하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주지는 못해도 존중해주려 애쓰는 게 느껴졌거든요. 가족 단톡방에 박 선생님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니, 좋은 분 만나셨다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요. 그 짧은 메시지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에 박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했다고 이제는 마음 편히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말했다고 이제 떳떳하게 만나자고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나이를, 우리의 설렘을요. 지금 제 스마트폰에는 손주 사진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로 박 선생님과의 사진이 촘촘히 들어 있습니다. 처음 함께 마신 커피잔 사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찍은 셀카, 동네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은 뒷모습, 강변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까지요. 박 선생님은 사진 찍는 게 서툴러서 늘 제 머리만 반쯤 나오거나 하늘만 찍히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다시 찍자고 했죠. 그 서투른 사진들이 지금은 보물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보는 법도 몰라 답답했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앨범을 열어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름진 손으로 화면을 넘기며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되짚어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박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간단한 인사나 오늘 날씨 얘기지만 그게 제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되었어요. 그분도 늘 답장을 주십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또박또박 쓴 문장들이 어떤 시보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만나요. 때로는 동네 시장을 함께 걷고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죠.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맞잡은 모습이 젊은 연인들의 손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면 박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66살의 심장이 여전히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지난주에는 박 선생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신다기에 제가 같이 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8년 전 남편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이 검진을 마치고 나오셨을 때 저는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는 박 선생님이 제 집 근처 꽃집에서 국화한 다발을 사오셨어요. 무슨 날도 아닌데 왜 꽃을 사냐고 물었더니 그냥 제 생각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또 설렜습니다. 66살에도 71살에도 사랑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싶었어요. 손주 사진 보려고 시작했던 스마트폰 수업이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을 보는 법을 배우려 갔던 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앨범을 함께 채워갈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제 휴대폰 앨범에는 두 종류의 사진이 있습니다. 손주의 자라나는 모습과 저와 박 선생님이 함께 늙어가는 모습이요.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제 인생의 기록들입니다. 오늘도 박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고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같이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바릅니다. 66살의 얼굴에 여전히 설렘이 가득합니다. 손주 때문에 잡았던 스마트폰, 그 작은 화면 안에 제 새로운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걸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